여러분, 한 도시의 별명 하나가 그 도시의 역사를 전부 말해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유다페스트라는 단어입니다. 20세기 전환기 유럽의 심장부에서 과연 이 도발적인 별명이 어떻게 생겨나서 또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우리 함께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1892년 부다페스트로 가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대화, 이게 당시 풍자 만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부다페스트는 유대인의 도시다라는 인식이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만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헝가리 수도를 향한 아주 논란 많은 별명, 바로 유다페스트라는 말을 딱 꼬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페스트. 네. 이 단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처음부터 증오에서 태어난 말이었습니다. 당시 비엔나의 아주 악명 높은 반유대주의자 시장 카를 루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들이 도시에 엄청난 유대인 영향력을 깎아내려고 퍼뜨린 그런 경멸적인 별명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많고 많은 도시 중에 하필 부다페스트였을까요? 도대체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정말 믿기 힘든 어떤 변화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페스트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부다페스트가 겪고 있던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봐야 해요. 정말이지 눈이 부실 정도의 속도로 도시가 커지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 숫자들 좀 보세요. 1800년에 5만 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900년에는 73만 명까지 불어납니다. 특히 1873년에 도시가 공식적으로 하나가 된 다음부터는 그 성장세가 어마어마해서 미국식 속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당시 막 떠오르던 시카고랑 비교될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놀라운 성장의 한가운데에 바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1900년 즈음이 되면요. 부다페스트 시민 4명 중 1명은 유대인이었어요. 비율로 따지면 무려 23%. 당시 유럽의 주요 도시들 중에서 바르샤바 빼고는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 공동체가 다 똑같이는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달랐어요. 한쪽엔 부유한 유대인 은행가나 사업가들이 모여 사는 뭐랄까 뉴욕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같은 리포트 바로시 지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엔 유대인 장인, 상인들로 북적이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 같은 테레즈 바로시 지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유대인 세계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크고 활기차고 또 다양한 유대인 인구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진 힘이 그냥 인구수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경제력과 정치력으로 이어졌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당시 부다페스트의 현대 경제를 만드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필수적이었어요. 은행, 금융은 물론이고 주요 산업을 거의 장악했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들이 세운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날인 욤키푸르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쉬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당시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이런 막강한 경제력은 당연히 정치적인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부다페스트 시회의 의원의 절반 이상이 유대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50%가 넘었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인구는 23%라면서요. 근데 시회의회 의석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었어요. 바로 당시의 선거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서 재산이 많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아주 제한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속해 있던 부유한 중산층의 힘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의 한 표가 다른 사람들의 몇 표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어두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더페스트라고 불릴 만큼 눈에 띄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성공이 결국엔 끔찍한 반발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어버린 거죠. 1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두 번의 혁명마저 실패하면서 큰 충격에 빠진 헝가리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유다페스트라는 별명은 그냥 욕이 아니었어요. 이건 분노를 터뜨리는 외침이자 증오를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의 그 분노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대제서보 같은 반유대주의 작가의 글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수도를 이른바 진짜 주인인 헝가리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외쳤어요.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부추긴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이렇게 단순하게 증오만 외쳤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인 앤드레 어디는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헝가리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그냥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포옹 속에 갇혀버린 그런 술에 취한 죽음의 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정말 의미심장하죠. 자, 어쩌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겠죠. 증오로 가득 찼던 이 단어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걸로요. 하지만 놀랍게도 유다페스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단어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 헝가리의 젊은 유다인 세대가 이 유다페스트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 쓰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용어로는 재전유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모욕적인 단어를 오히려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와서 문화적인 자부심의 상징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도시 유대 문화를 다루는 아주 힙한 블로그 이름으로도 쓰이고요. 옛 유대인 지구 한가운데 있는 세련된 기념품 가게 이름도 이거예요. 심지어 유다페스트라는 이름으로 매년 활기찬 거리 축제까지 열립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부심의 상징처럼 아주 당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걸 보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증오에서 태어난 단어가 정말로 자부심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유다페스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역사 속 가장 아픈 기억조차도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